안녕하세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재미있는 전래동화를 함께 들어보아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 옛날 신라시대 성덕여왕 17년대였다. 강원도 철원 복외산 기슭에 큰 배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여름이 되자 가지에는 탐스러운 배가 잔뜩 열렸다.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배 가지마다 필 정도였다. 이 나뭇가지 위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쉬고 있었다. 이렇게 날이 좋은데 혼자 있으려니 외롭구나. 여보시오, 여기 윤기나는 깃털을 가진 잘생긴 까마귀 한 마리 있어. 어디 어여쁨 내 짝 없소? 까마귀는 여유를 즐기며 까악 울었다. 아무래도 이 근처에서는 울어봤자 답이 돌아오지 않으려나 보군. 다른 나무로 옮겨가 볼까? 까마귀는 다른 나무로 날아가기 위해 날개를 쭉 펴고 바람을 일으켰다. 마침 배나무 아래에는 독사 한 마리가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독사는 배불리 포식한 상태였는데 매미소리, 산새 소리를 들으며 한가로이 쉬고 있었다. 험냐?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잠이 아주 꿀맛이구나. 그런데 까마귀가 날기 위해 나뭇가지에 반동을 주며 바람을 일으킨 탓에 가지에 매달려 있던 커다란 배 하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 배가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던 독사의 머리 위로 떨어진 것이다. 갑자기 머리를 세게 맞으며 잠에서 깬 독사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까마귀가 자신에게 배를 떨어뜨린 것을 알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독사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까마귀의 이야기를 들을 새도 없이 온 힘을 다해 독을 뿜어냈다. 순식간에 독을 맞은 까마귀는 온몸이 굳어지며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까마귀는 땅으로 떨어지며 독사를 내려다보고 생각했다. 배가 떨어졌구나. 그런데 내가 일부러 초준해서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까마귀는 그대로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독사 역시 배로 머리를 너무 세게 맞은 상태에서 사력에 다해 모든 독을 다 뿜어낸 탓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렇게 독사 역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얌전히 잘 자고 있던 나를 공격하다니 죽어서도 이 원한을 잊지 않을 줄 알아라.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우연히 떨어진 배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까마귀와 뱀이 죽게 된 것이다. 까마귀는 저승으로 갔다가 암광으로 환생했다. 그리고 뱀은 멧돼지로 환생했다. 그런데 둘의 원한은 죽어서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이어졌다. 먹이를 찾아 이 산 저 산을 헤매고 다니던 멧돼지의 눈에 어느 날 알을 품고 있는 암광의 모습이 들어왔다. 내 새끼들 따뜻하게 잘 지내다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렴. 그리고 멧돼지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저놈이야, 저놈이 전생에 나를 죽게 한 원수놈이로구나. 나를 잘못 건드린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주마. 멧돼지는 슬며시 산등성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자신의 발밑에 있던 큰 돌을 힘껏 굴렸다. 돌이 얼마나 순식간에 굴러왔는지 암광은 그 돌을 피할 새도 없었다. 그렇게 알을 품고 있던 암광은 돌에 맞아 숨지고 말았다. 멧돼지는 통쾌하게 웃었다. 어때? 예상하지도 못하다가 공격을 당하는 기분이? 저번 생에 억울하게 풀지 못한 원한 이번 생에 잘 풀고 갑니다. 멧돼지가 그 자리를 떠난 후 어느 사냥꾼이 그곳을 지나다 죽은 꽝을 발견했다. 사냥꾼이 보니 꽝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였다. 사냥꾼은 잠시 기다려보았다. 꽝을 사냥한 사냥꾼이 찾으러 올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꽝을 주워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날 사냥을 허탕칠 뻔했던 사냥꾼은 몹시 기뻐하며 꽝을 주워 자신의 오막살이 집으로 내려갔다. 이것 좀 보시오. 내가 오늘 횡재를 했어. 어머나, 서방님, 이건 암꽝이잖아요. 서방님이 잡으신 것이에요? 실은 내가 잡은 것은 아니고 주운 것이라네. 골짜기 바위 아래를 지나다 보니 이놈이 쓰러져 있지 뭐야? 어떤 사냥꾼이 꽝을 잡기만 하고 안 가져갔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먼저 가져온 사람이 임자지. 안 그러요? 사냥꾼 부부는 맛있는 꽝고기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날 이후로 사냥꾼의 아내에게 택기가 있게 된 것이다. 혼인 후 아무리 노력해도 택기가 없던 그녀였기에 사냥꾼 부부는 더없이 기뻐했다. 부부는 꽝고기가 영양이 풍부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좋아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사냥꾼의 아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아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다. 씩씩한 소년이 된 아들은 사냥꾼인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활쏘기를 익혔다. 아들의 활쏘기 실력은 나이에 비해 훌륭했으며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훌륭한 사냥꾼이 되기를 바랐다. 그는 사냥을 갈 때면 아들에게 기회를 주곤 했는데 아들에게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자, 저기 보이지? 저 소나무 아래 꽝을 조준해서 맞추거라. 꽝이요? 응? 아버지, 저는 꽝은 안 쏠래요. 이번에도? 너는 항상 그러더구나. 왜 꽝은 쏘지 않겠다는 거냐?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꽝은 굳이 제가 잡고 싶지 않아요. 저는 멧돼지를 잡고 싶어요. 그 소리 할 줄 알았다. 맨날 멧돼지 노래를 부르는구나. 마치 멧돼지가 내 원수라도 되느냐고 말이야. 그러게요. 그냥 괜히 멧돼지는 보이는 대로 다 사냥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는 아직 멧돼지를 잡기에는 이르단다. 덩치도 더 커지고 힘도 더 세지면 그때 같이 멧돼지를 잡졌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사냥꾼 부자는 그날도 온종일 산을 헤맸으나 허탕을 치고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아들이 외쳤다. 아버지, 저기 멧돼지예요. 뭐? 어디? 멧돼지라고? 가만히 있어 보거라. 멧돼지는 내가 사냥꾼이 멧돼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활 시위를 당기려 하는 순간 이미 아들의 손에서 출발한 활이 날아가고 있었다. 사냥꾼은 아직 소년인 아들의 힘과 실력으로는 멧돼지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아들이 날린 활은 그의 예상을 두고 보라는 듯 깨버리고 강하고 세게 멀리 날아가 멧돼지의 머리를 정통으로 때렸다. 사냥꾼과 아들이 멧돼지가 쓰러진 곳으로 달려가 확인해보니 멧돼지는 확실히 죽어 있었다. 아들은 자신이 멧돼지를 사냥했다며 기뻐 날뛰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사냥꾼은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좋긴 좋은 일이지만 이 정도로 좋아할 일인가? 사냥을 성공해서 좋아한다기보다는 멧돼지를 잡은 것에 기뻐하는 것 같단 말이야. 대체 아들 녀석은 왜 멧돼지만 보면 이성을 잃고 날뛰는 것일까? 그리고 사냥꾼의 의무는 풀리지 않은 채 아들은 자라는 동안 더더욱 멧돼지를 증오하게 되었다. 멧돼지만 보면 잡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사냥꾼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고
아들 역시 중년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냥 도구들로 여전히 사냥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보계산으로 사냥을 나간 아들의 눈에 멧돼지가 들어왔다. 오라, 멧돼지 놈들에게 아직 내 소문이 덜 났나 보구나. 어디 겁도 없이 보계산을 들어왔다냐? 그런데 그날 본 멧돼지는 여태까지의 멧돼지들과 달랐다. 이 멧돼지는 덩치가 몹시 우람할 뿐 아니라 온몸에서 금색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짖다 잡다 보니 별 희한한 멧돼지도 보는구나. 그러나 내 놈도 내 활에 죽는 것은 다를 것 없다. 그는 힘껏 활 시위를 당겼고 활은 멧돼지의 왼쪽 어깨 쪽에 명중했다. 그런데 이 금 멧돼지는 피를 흘리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었다. 여전히 여유로워 보이는 금 멧돼지는 그대로 한이봉을 향해 달렸다. 저놈 끈질긴 것 보소. 한 방에 끝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두 방에 끝내면 되지. 아들은 멧돼지가 숨어있을 곳까지 단숨에 달려 쫓아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분명 큰 멧돼지가 향하는 뒷모습을 보고 쫓아왔는데 아들의 눈앞에 돼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다만 작은 샘 속에 지장보살 석상이 몸을 담근 채 상반신과 머리만 물 밖으로 내밀고 있을 뿐이었다. 뭐야? 이 돼지놈은 어디 갔어? 그때 아들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이건 내가 쏜 화살이잖아. 지장보살 석상의 어깨에 그가 쏜 화살이 꽂혀 있었던 것이다. 아들은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갸웃했다. 그는 자신이 석상을 돼지로 잘못 보았나 싶어 석상을 들어 움직이려 해보았다. 그러나 이 작은 석상은 어찌나 무거운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화살을 뽑으려 해도 절대로 뽑히지 않았다. 이렇게 무거운 석상이 그렇게 날쌔게 산을 뛰어다니다가 내 화살에 빠졌다고? 내 화살이 이 석상을 뚫었다고? 어느 쪽도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은 묘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날이 어두워지자 집으로 향했는데 집으로 가기 전 석상이 대고 말했다. 대선이시여, 저를 죄에서 구해주시려고 이 같은 신변을 나타내신 것임을 알겠나이다. 만약 내일 이 샘물 곁에 있는 돌 위에 앉아 계신다면 마땅히 출가하여 수도하겠나이다. 다음 날 아들이 지장보살 석상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이게 웬일인가. 정말로 석상이 샘 위의 돌 위에 앉아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무릎을 쳤다. 그리고는 석불 앞에서 합장을 하며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어리석은 중생을 제독하기 위해 보이신 뜻을 받들어 곧 출가하여 도를 덮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출가하여 절을 짓고 석불을 모셨으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려 300여 명이었다. 그는 숲속에 돌을 쌓고 그 위에 앉아 정진하여 높은 도력을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 카막이 날자 배가 떨어져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뱀은 죽어서 돼지가 되어 뒤에서 돌을 굴러 꿩을 치었다. 꿩은 죽어서 보수가 되어 돼지를 쏘아 죽이려 할 적에 대사가 그 인연을 말해주어 맺힌 원한을 풀어주었다. 아들의 눈앞에 황금 멧돼지로 지장보살이 나타난 까닭은 까마귀와 뱀의 인과가 영원히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다. 반복되는 악연을 끊기 위해 지장보살이 기꺼이 화살을 맞은 것이다. 오늘날 강원도 철원 보계산에 가면 신라시대의 성덕왕 19년대의 이순석이라는 이름의 사냥꾼이 지었다는 절인 석대암이 있다. 이 절의 주불 지장보살은 석자쯤 되는 키에
왼손에는 구슬을 들고 있으며 왼쪽 어깨에는 한 치가량의 금이 뚜렷이 남아있는데 이 자국이 바로 사냥꾼의 화살이 박혔던 자리라고 한다. 잠들지 못한 자의 고백. 아주 오래전 조선의 한복판이라 불리던 땅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다. 사방은 낮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마을 앞에는 논두렁을 따라 잔잔한 시내가 흘렀다. 봄이면 물은 얕았고 여름이면 아이들의 발목을 적셨으며 가을과 겨울에는 말없이 돌 사이를 지나갔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장승 하나가 서 있었다. 코는 닳아 있었고 눈은 바람에 씻긴 듯 매서웠지만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자연스레 고개를 낮추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고 이유를 따져본 적도 없었다. 그렇게 해오던 것이 그 마을의 법이었다.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했다. 노는 넉넉하지 않았고 해마다 하늘의 기색에 따라 웃고 울었다. 풍년이 들면 서로 나누었고 흉년이 되면 말수를 줄였다. 마을 사람들은 관아의 법보다 먼저 사람의 도리를 떠올렸고 도리보다 앞서 마음의 평안을 생각했다. 누군가 다투면 어른들이 나섰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밤에 불 앞에서 오래 앉아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그래서인지 이 마을에서는 큰 도둑이나 피비린내 나는 소문이 종처럼 나지 않았다. 이 마을을 다스리는 현령은 말수가 적은 인물이었다. 백성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도, 법전을 흔든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관아에 부임한 뒤로 마을은 묘하게 조용해졌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가 줄었고 밤길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사라졌다. 그는 사람을 볼 때 얼굴보다 눈길을 먼저 보았고 말보다 숨 고르는 틈을 오래 살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앞에 서면 스스로를 숨길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판결을 내렸다. 장승이 보이는 쪽을 등지고 시내가 흐르는 방향을 향해 누군가는 그 자리가 길지 않다 했고 누군가는 우연일 뿐이라 했다. 하지만 노인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물은 거짓을 씻어내고 장승은 사람의 마음을 본다고. 현령은 그런 말을 들으면 고개만 끄덕였을 뿐 맞다거나 틀리다 말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오래된 믿음이 있었다. 사람은 남을 속일 수 있어도 하늘과 자기 마음은 속이지 못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작은 거짓에도 밤잠을 설치는 이들이 있었고 사소한 잘못에도 스스로 문 앞에 쌀을 놓고 가는 이들이 있었다. 그런 마을이었기에 서로를 의심하는 일은 가장 두려운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해 바람이 유난히 거칠던 초가을 무렵이었다. 그 들판은 아직 누렇게 익지 않았고 밤 공기에는 이찬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장승 앞에서 발걸음을 늦추었고 시내 물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춰서곤 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 수 없는 불안을 품고 있었다. 그 불안은 아직 이름을 갖지 않았고 곧 드러날 일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달이 얇게 걸린 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루 일을 마치고 촛가에 불을 끄고 누웠고 시내는 평소처럼 조용히 흘렀다. 장승 앞에 놓인 곡식 창고에는 봄 가뭄을 대비해 모아둔 구율미가 들어있었다. 흉년이 들면 노인과 아이들에게 먼저 나누기로 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쌀이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창고 문이 반쯤 열려있고 쌀자루 하나가 사라진 것이 발견되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논으로 나가던 사람들은 낫을 멈췄고 우물가에 모이던 안악들은 물동이를 내려놓았다.
누구의 집에서도 쌀 냄새가 나지 않았고 발자국도 시내 물가에서 끊겼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이면서도 어딘가 어색했다.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의심만이 낮게 깔렸다. 이런 일이 우리 마을에서 날 줄은 몰랐네. 누군가 한숨처럼 내뱉었고 그 말은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어떤 이는 관하로 가야 한다 했고 어떤 이는 밤을 새운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자 했다.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함께 떠올랐다. 쌀자루 하나였지만 그보다 무거운 것이 마을 사이에 놓인 듯했다. 결국 사람들은 현령을 찾았다. 관아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억울함을 먼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현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보고를 받자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도 분노도 없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일을 다시 듣는 듯했다. 오늘은 모두 돌아가시오. 그의 말은 짧았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웅성거렸다. 당장 범인을 가려내야 한다고, 밤새 의심이 쌓였다고 말하려는 이도 있었지만 현령은 손을 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시가 다시 뜨면 마을 사람 모두를 부르겠소. 장터도 논일도 잠시 멈추시오. 그것이 전부였다. 누구를 붙잡아 세우지도 않았고 어디를 수색하라 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관할을 나섰다.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현령의 뜻을 헤아리려 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했다. 도둑이 생겼는데 묻지도 캐지도 않다니. 그날 밤 마을의 등불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쌀자루를 떠올렸고 서로의 얼굴을 생각했다. 어떤 이는 괜히 뒤척이며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았다. 달은 전날보다 조금 더 기울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장승이 낮게 울었고 시내 물소리는 평소보다 또렷하게 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현령이 묻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가장 깊은 질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질문이 법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그저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불려나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밤의 끝까지 따라다녔다. 이튿날 아침 해가 논두렁 위로 막 떠오를 즈음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을 회관 앞에 모였다. 장터로 가던 발길도 산으로 나무하러 가던 걸음도 그날만큼은 멈추어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도 눈길을 오래 주지 않았다. 어제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누구도 먼저 묻지 않았다. 장승은 여느 때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시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렀다. 현령은 늦지 않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와 같은 옷차림으로 자리에 앉았고 서둘러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 때까지 그는 잠시 시내 쪽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의 등을 곧게 세웠다. 모두가 질문을 기다렸다. 누가 훔쳤는지, 어디에 숨겼는지, 언제 되돌려 놓을 것인지. 그러나 현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어젯밤 이 마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어? 순간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서로를 향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고 누군가는 웃음 비슷한 숨을 흘렸다. 이런 질문을 들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현령은 다시 묻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사람들 사이에는
미묘한 움직임이 일었다. 밤새 아이가 울어 잠을 설쳤다는 안악도 있었고 허리가 쑤셔 뒤척였다는 노인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폈다. 그런 이유로 나설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코 서 있었다. 눈빛은 차분했고 숨결도 고르었다. 제가 가져갔습 유난히 잦은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발을 옮겼다 놓았다 했고 소매를 쥐었다 풀었다 했다. 이마에는 이른 아침임에도 땀이 맺혀 있었다. 현령은 그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다만 전체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면 밤도 고요하오. 그 말이 끝나자 마당은 더 조용해졌다. 바람이 지나가며 장승의 마른 나무를 스쳤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마저 또렷이 들릴 만큼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문제의 그 사람은 점점 얼굴빛이 변했다. 눈은 바닥을 향했고 손은 떨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앞으로 나왔다가 다시 물러섰다. 현령은 그제야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눈길은 꾸짖지도 몰아붙이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일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 시선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어깨가 축 늘어졌고 숨이 거칠어졌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질문은 이미 답을 얻고 있다는 것을.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젯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현령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법보다 빠른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 스스로를 향한 두려움이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마당의 공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 수 있었다. 이 일은 더 묻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현령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을 향해 조용히 말을 이었다. 밤에 잠들지 못한 까닭이 몸 때문이었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몇 번이나 열렸다 닫혔고 숨은 가슴에서 막힌 듯 나왔다. 사람들은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는 함께 논두렁을 걸었던 이였고 장터에서 인사를 나누던 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현령은 더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잠시 장승 쪽으로 옮겼다. 바람이 불어 장승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는 마당 한가운데까지 닿아 있었다. 노인들 사이에서 낮은 숨소리가 흘렀다. 장승은 거짓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말이었다. 그 사람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잡아당기지도 않았다. 다리가 먼저 굽혀졌고 이마가 땅에 닿았다. 흙먼지가 일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으나 또렷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는 쌀자루를 떠올렸다고 했다. 아이들이 굶주린 얼굴이 떠올랐고 한 자루쯤이면 아무도 모를 거라 여겼다고 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마음이 쉬지 않았다고 했다. 눈을 감으면 장승의 얼굴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신의 물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밤새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산과 물과 나무가 모두 보고 있다는 믿음은 이 마을에서 낯선 것이 아니었다. 현령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묶는 것은 줄이나 법이 아니오. 그는 그 말을 하고 잠시 말을 멈췄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스스로 풀지 못하는 마음이 가장 무거운 족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흐느꼈다. 울음은 크지 않았지만 오래 눌러 담아둔 것처럼 깊었다. 현령은 그를 꾸짖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가져간 것을 돌려놓고 그 마음의 무게만큼 마을을 도우시오. 그 말에는 위협도 은혜를 베푸는 기색도 없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이 놓였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안도의 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도둑은 붙잡혔지만 마을의 얼굴엔 찢어지지 않았다. 그날 아침, 셀은 마당 끝까지 고르게 내려앉았다. 장승의 그림자는 조금 짧아졌고 시내는 다시 평소의 소리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알았다. 힘으로 드러난 진실이 아니라 스스로 나온 고백이었기에 이 자리가 조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의 일은 요란하지 않았다. 관아 앞에는 곤장이 놓이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불러 세우는 일도 없었다. 현령은 쌀자루를 되돌려 놓게 한 뒤 그에게 마을 둑을 고치는 일을 맡겼다. 물길이 막혀 해마다 논이 잠기던 곳이었다. 그는 새벽마다 나와 흙을 퍼 나르고 돌을 옮겼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고 누구도 칭찬하지 않았다. 다만 시내가 제 갈 길을 찾을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 며칠간 그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다시 예전처럼 말을 건넸고 물을 건네주었다. 누구도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침묵은 벌이 아니라 그가 다시 마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였다. 쌀은 제자리를 찾았고 구율미를 나누는 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지나갔다. 아이들은 여전히 웃었고 노인들은 불가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현령은 그날 이후로도 특별한 말을 남기지 않았다. 둑이 완성된 날 그는 마을 회관을 나서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의 뒷모습이 장승 아래를 지나갈 때 바람이 잠시 멎었다고 느꼈을 뿐이었다. 마을의 공기는 서서히 제 빛을 되찾았다. 우물가에서 웃음이 들렸고 장터에서는 흥정이 다시 오갔다. 서로의 얼굴을 살피던 눈길은 사라지고 대신 안부를 묻는 목소리가 늘었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의심이 사라진 자리는 억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워지는 것임을. 그는 다시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자주 꿈에서 깼으나 시간이 흐르자 꿈도 잦아들었다. 장승의 얼굴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고 신의 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렸다. 마음이 가라앉자 몸도 그에 따라 쉬어갔다.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 크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법은 사람을 세우지만 마음은 사람을 살린다고. 그리고 현령의 이름은 이야기 속에서 조금씩 흐려졌지만 그날 아침의 질문만은 오래 남았다. 묻지 않았기에 드러났고 다그치지 않았기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마을은 조용히 기억했다.